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인데요. 내년에 3번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고 지금 점도표를 내놓은 상태인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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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우리 이제 중앙은행 한번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12월 올린다고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네, 시장이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예,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가능성도 90%는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이게 3번째 인상이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를 볼 때 3번 얘기했는데 올해 진짜 3번이 올렸어요. 네, 처음으로 약속을 지킨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옐런 의장이나 기존의 의원들도 연준이 시장과의 어느 정도의 약속을 지켜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3번 금리 인상까지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2명은 반대했다며요? 네, 2명 반대했는데 2명은 내년부터는 보팅권이 없는 분들입니다. 내년부터 보증권이 없다? 네. 근데 올해 2명 반대를 하는데 반대한 이유는? 물가 부분이었는데요. 물가가 너무 낮다? 네. 이 교수님 뭐 특별히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있어요, 이번 FOMC? 뭐 예상대로 일어났는데 네. 재밌었던 거는 이제 결정이 나고 나서 네. 달러와 금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원래 뭐 금리를 올리게 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달러 강세로 갈 것이다 예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 또 금리도 장기 금리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네. 또 달러도 약세로 가는 모습을 그렇죠.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벌써 이미 내년도를 놓고 봤었을 때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결국 금리를 올리거나 하는 속도가 올해보다 오히려 더뎌질 것이 아닌가 하고 예상을 하는 모습이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금리는 한 번보다 더 많이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또 사실 뭐 점도표상으로 또 미세한 변화가 있었죠. 어차피 내년에 그 중간값, 소위 말하는 중간값이 내년에도 이제 25bp에서 3번 더 올리는 위치에 가 있는 거는 9월 달하고 변화가 없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값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좀 퍼져 있던 소위 말하는 높은 레벨의 매파 중에 한 명이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네. 내년도에 그 이제 미세한 그 점도표의 변화에서 그래도 조금 생각보다 완화적이다 하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옐런 의장 마지막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어이 그 두 명씩이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느냐 하는 부분. 이게 뭐 긴축 와중에 FOMC 위원들이 2명이나 한꺼번에 반대한 거는 뭐 88년 이후 처음이라네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FOMC 성명서 나오고 그리고 점도표 확인하고 나서는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달러하고 미국채 수익률은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빠졌습니다. 네. 예, 그러니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내년에 그렇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채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조금 FOMC 전에 시장이 약간 이렇게 호기시할 수 있는 좀 매파적인 FOMC를 갖다 예상했던 이유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길길이 뛰는 거로 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감세안은 통과시킬 것 같고 네. 그 감세안 내용을 뭐가 있는지 다 그 550페이지짜리 그 이번에도 그 상하원 의원 중에 그거 다 읽은 의원 없다에 저는 500은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통과시키면은 뭐 그렇게 해서
성장률도 그렇게 연준도 이번에 했다시피 내년도 성장률을 2.1에서 2.5% 무려 0.4%포인트나 올리고 실업률도 뭐 3.9까지 낮추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인플레가 생겨줘야 되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래도 인플레 안 될 거야 하는 거하고 또 채권 쪽에서의 또 뭐 펀더멘털로 접근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저렇게 못 오르는 거는 그만큼 장기적인 어떤 경기에 대해서 시장은 동의하지 못한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좀 보고 싶은데요. 네. FRB 같은 경우는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FRB가 이해가 좀 불확실한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에 분기 보고서를 내는데요. 네. 여기에 그 모순된 금융 긴축이라고 하는 리포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미국이 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낮은 원인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나오지만 실증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도 낮아지고 그리고 임금 상승도 안 되는 요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결론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금융시장의 그 생각보다 더 낙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 경제의 그 뒤틀림 현상이 언젠가는 버블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지금 BIS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미국 경제는 버블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뒤틀림 현상이 계속이 됐을 경우에는 미국의 버블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버블이 생긴다? 네.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긴 한 것 같은데 잠재 성장률이 미국이 떨어지고 있다. 동의하세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전 세계에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완만하게 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잠재 성장률이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나라로 걱정할 만한 나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걱정해야 될 나라일지도 몰라요. 네. 우리가.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 좋죠. 예, 오히려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이 좀 더 그런 우려가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의견을 낸 의원들이 계셨는데요. 사실 저희 하우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구조적으로 낮아진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올린다고 한다면 사실 금리 인상 자체를 아주 오랫동안 못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성장률은 상향 조정을 했고 물가는 여전히 내년에도 2% 타겟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을 해놨고요. 네. 올해도 내내 2% 타겟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기준금리 3번을 그대로 올렸거든요. 네. 그 얘기는 타겟팅 수준만큼 물가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못 미치는 물가 수준이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가 순항을 해가고 미국의 주가가 계속 순항을 해간다고 한다면 연준은 통화 완화 정책을 줄여간다는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그 자기네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그냥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 의사님. 네. 네, 일단 한쪽에서는 이제 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보지 말고 GDP 갭만 보고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는 네. 얘기가 있었고. 근데 GDP 갭이 지금 인플레이션 갭까지는 아니라고 보면 그러면 물가고 뭐고 안 보고 이 GDP 갭이 적정 수준까지만 가면 금리 정상화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 같고 뭐 이게 금리 인상 과정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 뭐 정상화 과정이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회복하는 거는 사실이죠. 지금 뭐 2.5%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의 기업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워낙 좋거든요. 어떤 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2004년부터 2008년 그때 사이클에 있어서의 전 세계 기업들의 ROE가 거의 고점이 18%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네. 미국 기업들은 거기에 전혀 못 미치는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때가. 지금 보시면은 ROE가 지금 거의 한 15.7%, 16%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거에 거의 한 지금 18%, 뭐 높게는 나스닥 같은 기업들은 20몇 %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그런데도 GDP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 흔히 말하는 이니퀄리티, 그러니까 그 한 1%밖에 안 되는 국민들이 전 세계 웰스의 20%나 되는 거를 차지하고 있다. 뭐 전에 10년 전만 하도 이게 10%밖에 안 됐는데 그렇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는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 게 미국인데 이런 이니퀄리티가 자꾸 생긴다 보면 소비가 살아나는 속도가 높을 수도 없고요. 또 웨이지 인크리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자체가 높아질 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업만 좋아지는 현상, 그리고 국민들 자체로 놓고 보면 그런 현상을 다 수혜를 못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뭐 물론 GDP 갭, 뭐 인플레이션 다 보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중앙은행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논리상으로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빌미를 만들어 주면서 금리를 아주 천천히 올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 네. 어쨌든 미국이 물가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예. 뭐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물가가 못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잠재 성장률하고 물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긴 한데 또 본질적으로 보면 생산성 혁신도 굉장히 큰 요즘 뭐 소매 판매 쪽의 일정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4차 예, 산업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전 세계가 아직 공급 과잉이 다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일부 구조조정은 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노동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도 아직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네. 그럼 물가 못 올라가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물가 못 올라간다고 볼 때에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 그 일정한 속도로 금리 인상은 해 나가야 된다고 지금 방향은 미국 쪽에서 방향이 그렇게 잡혀가는 건가요? 뭐 우리의 전망은 말고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그 예. 논란이 좀 어디로 예.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제 첫째로 신기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3번, 뭐 점도표상으로는 네. 후내년에 뭐 2번 내지 3번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이미 약간 좀 과한 거 아니야? 약간 네. 버블 논란이 있는 증시가 추이를 타야 되고 네, 뭐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연방기금금리 상단이 벌써 이제 한국은행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1.5까지 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내년에 가서 또 연준이 올려버리면 소위 말하는 기준금리 역전도 현실화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뭐 가계부채만은 우리나라도 별 걱정 없다가 뭐 목요일날 동시효과 앞까지만 하더라도 2,500 확실히 돌파한 것 같더니만 한두 시간 만에 갑자기 뭐 분위기 싸해지고 네. 정신없는 와중인데 요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유 이사님이 말씀하신 기업 측면에서의 이런 부분 그거는 예를 들면은 코끼리를 만지다 보니까 진짜 그 몸통을 만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장님 상태에서 눈 가리기를 한 상태에서 제가 만지는 건 코끼리의 콘데 이게 너무 이 양극화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쿵 한번 개장 초에 한번 밀렸던 거는 CPI 때문이거든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전날 나왔던 PPI는 예상보다 높았어요. 네. 시장 예상보다 높았고 뭐 유가도 좀 올랐고 했으니까. 근데 당연하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으면 CPI도 올라야 되는 건데 CPI는 또 시장 예상보다 턱없이 낮아요. 네.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PPI, CPI가 전월비 얼마, 전년비 얼마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세부 항목까지 이코노미스트들이 따져야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왜냐? 하도 연준 의장께서 인플레가 잘 안 올라오는데 이건 일시적이야. 왜 일시적인가 하면 말이지 최근에 통신료, 스마트폰 통신료 뭐
인하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못 올라서 그놈의 일시적이 벌써 1년 넘게 오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또 까보니까 이런 거예요. CPI가 또 왜 빠졌냐? 생각보다 못 올라왔느냐? 옷값이 떨어지고 신발값이 떨어진 거예요. 네. 자, 이런 걸 쪼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사람들 있는 사람 말고 미들 클래스 이하 없으면은 그냥 옷 유행 따라 철철이 못 사지. 그냥 입던 거 입지. 네. 신발 밑창만 뭐 성하면 그냥 신고 다니지. 심지어 의사들의 진찰비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까지 떨어져서 CPI가 떨어지다 하니까 그러면 뭐가 좋은 거야 경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임금은 아무리 해도 실업률은 그렇게 떨어진다 안 올라갑니다. 뭐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잡의 그 일자리의 질의 문제도 있는 거고 네. 자, 그런 식인데요. 그리고 그놈의 2% 물가 목표치 안 되면은 저는 자꾸 그 생각 드는데 어릴 때 저 고등학교 때 제법 이제 덩치는 커졌는데 핸드볼 그 골대 앞에서 이제 키 큰 놈 골키퍼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니까 골이 안 터지는 거예요. 네. 골문이 워낙 작아가지고 그래 되면은 공을 갖다가 차라리 전구공만한 걸로 해서 잡기 힘들게 만들든지 골대를 넓혀야 되는데 네. 안 되는 2% 갖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억지스럽게 가는 거예요. 2% 안 되는데 왜 자꾸 금리는 올리지? 금리 올리는데 왜 시장은 왜 겁도 안 내지? 묘한 상황. 이런 부분인데 FMC만 갖고 연결할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적인 스케줄이나 보관하고 같이 묶어서 시장의 반응을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트럼프 믿고 가는 것 같아요. 주식은. 그렇죠. 네. 그 맞는 것 같고. 우리 또 유 이사님 또 약간 갸우뚱을 하시죠. 하여튼 뭐, 저희 조 소장님. 예. 그 이제 사실은 옐런 의장이 그동안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계속 해왔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도 뭐, 우아하게 했죠. 우아하죠. 그러니까 번외키보다는 우아하게 했습니다. 나쁜 거짓말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시장을 끌고 가기 위해서 애를 써왔다는 생각은 하는데 옐런 의장이 처음에 그 취임하자마자 한번 말을 말 실수했었죠. 실수를 했죠. 뭐 몇 개월 이내에 뭐 이런 얘기 한번 해가지고 시장이 뭐 발칵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시장을 하고 잘 소통하고 잘 끌고 왔던 편 아닌가요?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그 전임들하고 비교해 볼 때? 아무래도 앨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시켰죠. 완화적인 금리 인상, 네. 그리고 또 보유자산 축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그동안에 세 가지 주요 틀로다가 이끌어 왔는데요. 네. 또 마지막에 이번에 또 금리 인상까지 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이제 문제는 그놈의 그 코난 드림이라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그 갑자기 터진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좀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신구 경제 간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생산자 향상을 위해서 IT라든지 새로운 설비 투자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네. 이걸 알려주는 게 파이낸싱 갭이라는 게 있는데 고정자산 투자에서 현금 흐름을 뺀 거를 나오는데 투자가 그 현금 흐름보다 많다는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물가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니겠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 파이낸싱 갭이 현재 2분기까지 1.3%까지 올라왔거든요. 아니 0.25%까지 올라왔는데 미국 역대로 경기가 고점일 때 파이낸싱 갭이 2.3%였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가고 경기 후퇴 국면의 마지막 과열 부분부터는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자산 거품도 터질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려해서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겠는가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많이 해놓을수록 좋다고 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채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어떻게든지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네, 어느 정도 채권 금리가 좀 레벨이 나와줘야 네. 사실 채권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네. 예, 저희는 뭐 기준 금리를 좀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이후에 금리 하락기를 좀 다시 기다리는 또 측면도 떨어져라?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점도표는 한 3번 내년 네. 나왔죠. 근데 네. 작년에 지금 기억을 해보면 점도표가 4번도 나왔었던가요? 작년에? 올해 거에 대해서? 3번이었습니다. 3번이었어요? 4번 네. 나온 적이 없었나요? 네. 근데 어쨌든 작년에 3번 나왔을 때 작년에 대부분의 그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3번 못 올립니다라고 다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올해 올렸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올해 3번 나왔어요. 예. 내년에 3번 올려요? 저희는 내년에 3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있어서 물가의 예전만큼 많이 발목을 잡히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혹시 3번보다 더 많이 할 가능성은 없어요? 굳이 3번보다 많이 할 수 있냐 적게 할 수 있느냐를 선택을 한다면 네. 저희는 3번보다 많을 수 있다 쪽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세게 보시네. 네, 그러니까 2번으로 멈춰야 할 명분을 사실 찾기 어려울 거란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 지금 이제 자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연준이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과열이다라던가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추이로 봐서는 아무래도 내년에도 위험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예,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연준은 아마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단은 2% 중반 정도를 적정한 수준의 기준금리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이요? 최종적으로요.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을 때 마지막으로 다다르게 될 금리의 상단을 2% 중반이다. 2% 중반으로 보고 있고요. 연준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뭐 2.25부터 뭐 2.75 정도까지 분포가 돼 있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2% 중반까지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물 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2% 중반 이상으로 넘어가는 긴축부터는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3번 인상하는 데 있어서 그게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하고 나면 즉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가가 안 빠지고 달러 약세가 이렇게 적당하게 이어진다면은 연준은 어떻게 하든 뭐 애초에 밝혔던 대로 올리고 싶겠죠. 예,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가들의 어떻게 보면 그 본성인데 네. 일종의 그 본능 비슷한 거 조금은 금리는 좀 높아야 된다 하는 나중에 뭐 예. 버퍼 차원에서라도 예. 그런데 역으로 주가가 한번 휘청한다든지 해버리면은 네. 또 뭐 발표되는 지표가 갑자기 막 꼬로박으면서 네. 금리 안 올릴 듯이 네. 얘기하고 네. 또 그런 또 그게 나오겠죠. 네. 그런데 그 이준호 선생님, 예. 우리 그 방금 우리 이 연구위원님은 내년에 한 3번이나 하여튼 3번 강 네. 내년에 네. 내후년에는 좀 가기 힘든 거 아니냐 한 2.5 정도 2% 중반대가 맥스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점도표를 보면 내년 3번, 내후년 2번, 그래서 5번 정도가 되면 미국 기준금리가 3% 초반대가 나오게 되고 3% 초반대는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닌 건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존 테일러의 테일러 룰로 지금 계산하면 3% 초반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저기 예를 들어서 이 또 죄송합니다. 또 이거 시장 얘기, 경제 얘기하다가 또 자꾸 정치하고 엮어서 죄송한데 엘라베마에서 좌우지간 그 엘라베마는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달성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되고 아니면 광주 지역구에서 옛날 같으면 저 새누리당이 되는 그 정도의 충격입니다. 네. 예, 그 미시시피 알래바마 그쪽 지역은 나 공화당원이요, 나 교회 나가요 하면 다 찍어준다는 그런 네네. 쪽인데 네. 거기서 알래바마가 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박빙이었죠.
1.5%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로이 무어가 한번 다시 까자 했다가 대충 지금 이제 게임 끝난 걸로 네.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화가 지금 52석에서 그러면 상원이 51석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48석에서 49석으로 가는 거죠. 네. 지난번에 상원의 감세안을 갖다가 51대 49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럼 이제 51에 49고 만약에 이번에 당선된 엘라베마 새로 당선된 여기 지금 세션스 때문에 생긴 그 네. 보궐선거인데 여기도 참석해서 할 경우에 공화당에서 한 명만 반란표 나오면 이거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감세안이.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감사한 찬성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 이 사람이 찬성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지난번 할 때 48명 그 민주당 전원 네. 이제 반대표를 던졌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도는 속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내년 미국의 중간 선거 때까지는 주식 안 빠진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왜 안 빠지느냐? 트럼프가 주가에 목숨 걸었으니까. 그렇죠. 예. 자기가 유세 기간만 하더라도 곧 주식은 대폭락이 와야 되고 이 실업률은 현실적으로 보면 20몇 %대가 될 것이고 저 옐런은 오바마 좋으라고 저렇게 저금리 정책을 그렇게 했던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나 저금리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랬고 옐런 좋아해 존경해 했고 그리고 주식 사상 최고치만 경신하는 날이면 꼭 자기 전에 또 트위터 올립니다. 네. 내 덕인 줄 알아라 이러면서 네. 자기 지지율과 주식 시장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감세안이 통과가 안 된다든지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좋아하는 사진을 봤을 때 저는 많은 트럼프를 설사 찍었던 작년에 유권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짜증 날 것 같아요. 저 우리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중간 선거 이전까지 만약에 혹시라도 주식마저 빠져보세요. 트럼프는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는 뮬러하고 의회까지 힘을 합할 수 있으면 정말 옷 뺏기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주식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그렇다면은 우리도 미국 안 빠지면 우리도 같이 가자 네. 하는 그런 차원의 논리가 가능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네. 미국이 금리는 이게 정치 얘기에서 예. 주식까지 간다면 이제 금리 얘기를 그 해야 와중에 네. 주식이 가려면은 달러는 약세가 가져야 되거든요. 네. 뭐 단순 무식하게 네. 달러가 좀 이렇게 풍성해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지고 달러가 풍성해진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주식 살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얘기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위험 자산들이 이렇게 주식이 쭉 가주는 그런 상황이면은 연준은 뭐 제롬 파월 아니라 누구라도 이럴 때 좀 올려놓자는 거죠. 네. 별일 없을 때. 네. 올려놔야 다음에 하지. 지금 여기서 뭐 당장 혹시나 뭐 리세션이 온다든지 뭐가 한번 자산 시장이 또 한번 자빠진다든지 근데 그러면 2008년만한 그런 어떤 리스크는 없지만 그랬을 때 또 지금 와서 QE 할래 하는 거는 좀 맞죠. 그런데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 그 연준이 금리를 막 3번씩 올리면 네. 달러 유동성이 빨려 들어오고 그러면 주식시장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달러가 강해지면 금리 못 올리고 네. 달러 약할 때 살살 사서 올리고 올리고 달러 강해진다 싶고 주가 빠진다 싶으면 또 우리 못 올린다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고 설레발 그런 설레발 치고 그렇게 서로 이제 하는 와중에 하여튼 최대한 안 빠지는 동안에 먹어야죠. 뭐. 세 번은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가 안 빠지면 올린다고 봅니다. 주가 안 빠지면 올라간다. 예. 자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다시 왔거든요. 여기 세 번 올려요? 지금 자꾸 아니 작년에 세 번 올린다 그러고 올해 세 번 올렸거든. 예. 올해 세 번 올린다 그러고 내년 세 번 올리냐는 거죠. 저는 단순합니다. 제가 배운 대로 생각하는 건데 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는데 왜 금리를 올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옛날하고 틀리다 이런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닷컴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소개가 되면서 네. 결국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를 만들었었고요. 네. 그게 그만큼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임금 상승률이 안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정말 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게 1990년대고요. 네. 그리고 2000년도까지는 계속 보시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1999년, 2000년도에 워낙 이 닷컴 버블이 심해지니까 그쪽 관련된 뭐 임금 상승이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오고 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2000년도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업 이익이 깨지고
근데 이제는 이런 IT 기업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벌써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겨우 이제 뭐 10년이 지난 20년 정도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닷컴 쪽에 대한 이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런 상황에서 꼭 굳이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올릴 거다. 그거를 논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3번 올린 것도 좀 너무 빠르게 올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내년도에 지금 이 정도 인플레이션 수치라면은 뭐 3번 올리면 많이 올리는 거, 좀 적게 올리면 뭐 1번 내지 2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 뭐 공식적인 건 3번 올리는 걸로 맞춰져 있고요. 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2번 정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파월의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 자기 색깔을 보여주는 게 내년 3월 21일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그 블룸버그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09년 1분기에 정책 금리가 몇 %까지 올라갈 거냐를 시장에서 물어봤더니 대부분 2.3%. 그러니까 현재보다도 0.8%포인트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내년에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해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5년간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 완화 그리고 이제 4년째 금융 긴축 기조 비슷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금리를 올려도 실제 장기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질 않고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서 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 상황이고 또 여기에 미국의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무려 13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분기당 현재 1,200억 달러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진우 소장님. 네. 미국이 만약에 내년에 3번을 올리면 네. 우리가 대응을 안 하면 이제 금리 역전인데. 네. 그죠? 예. 많이 역전되죠. 그러면 뭐 금리 역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과거에도 있었죠. 네, 있었으니까 뭐 우리가 뒤따라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또 한국은행은 이번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뭐 한 1% 정도 금리 1%포인트 올리는 거는 우리 충격 없다. 가계부채 문제도 없고 충격 없다. 딱 이러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건지 뭐 어떻게 보세요? 우리 내년에 금리 우리도 따라 올라가요? 지금 요새 좀 힘들어하시는 최경환 의원 네, 부총리 때 초이노믹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그 개념 잡기가 어려웠던 창조경제와 더불어 초이노믹스. 아베노믹스는 설명이 가능한데 네, 초이노믹스는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한테 완전 망신당했어요. 설명을 못 하셨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금리도 안 내려가니까 고정금리로 하자 그랬는데 그다음에 3번이나 더 내려갔어요. 참네. 금리 낮춰주고 LTV, DTI 확 떠나게 해주면서 집 사라 했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니까 갭 투자도 막 했고. 네, 그래서 뭐 열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다 이제는 또 갑자기 LTV, DTI 확 쪼으면서 금리도 싹 올라가고. 자, 뭐 1% 포인트 정도. 옛날 박통 시절에 뭐 금리 12%, 15% 할 때 1% 포인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지금 1%다가 2% 가는 거는 이건 더블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게 별일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내용,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고서 자체는 우리 한은도 앞으로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너무 우리 원망하지 마라 하는 밑밥인 것 같고요. 네. 하나의 그럼 우리도 올라간다. 양해를 구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 그래 아까 우리 유 이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금리가 3번 정도 오르는 게 너무 빠르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철학의 문제고 종사하고 있는 그 하우스의 문제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고 지금 제도권에 계시고. 저는 이런 그냥 우리 따박따박 알바하는 청년들도 아니면 월급쟁이들도 비트코인이나 무슨 뭐 주식이나
1년에 26%씩 ETF 사갖고 지수만 사면 지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1%대 금리밖에 안 나오는데 26% 30% 나오는 이런 세상이 계속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비트코인은 2,600%. 그러니 적당하게 그냥 따박따박 무식하게 네. 단순하게 그냥 저축해도 그냥 보람이 있고 뭔가 그거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이 저금리에서는 이러다 이제 인플레가 한번 확 살아나 버리면 이제 다 개털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모두가 주식해야 되고 모두가 비트코인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언젠가는 또 물릴 텐데. 네. 예. 이미 지금 바이오주 중에 지금 잘못하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종목들 막 수탁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가줘야 되는 거고 실제 경제 성장이 3% 한다면은 저는 금리 3%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책 금리가. 네. 그만큼 경제가 3% 커지는데 그렇다면 금리 3%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까지 성장률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인플레가 그렇게 안 올라가느냐 지표상으로. 그러면 잘 안 오르는 것들만 갖고 구성 CPI나 뭐 이렇게 짜지 말고 주거비를 넣으세요 그냥. 그러면 좀 들어가 있죠. 확실감하죠. 비중을 좀 높이란 말이죠 주거비. 그 2% 인플레 그거 못 만들겠습니까? 주물럭주물럭 하면은. 네. 이 바닥은 다 뭐 하기 나름인데. 옛날에 금반지도 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네. 예, 올린다. 올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빚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힘든 시기에 와야 되죠. 한 10년 가까이 소위 말하는 이지머니, 눈먼 돈 땡기면 돈 벌던 시절인데 네. 이제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운 시대로 자연스러운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얘기하는 1% 포인트도 가능하다? 단답형으로 딱. 내년에 연준이 올리면은 0.75% 포인트인데. 네. 뭐 1% 포인트까지 안 가더라도 연준 가는 만큼은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자, 조영선 선생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3번 정도 금리 국내 그렇게 올리기 쉽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 이렇게 보는 거 아니? 최근 2008년 그 리먼 쇼크 이후부터는 국제 금융 시장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요. 또 신흥국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전보다도 경제 펀더멘털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차가 축소되거나 역전된다고 해서 한국의 많은 자금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흥국들을 보면은 기업 실적들이 올해는 무려 25%, 내년과 내후년에는 12%, 11% 계속 두 자릿수거든요. 그 신흥국이 좋다는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부품이나 자본재들이 계속 수출이 될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보다는 신흥국 특히 한국의 성장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쪽에 더 비중을 둔다는 측면에서는 내년도 우리가 금리를 천천히 올려도 되고 또 금리가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고 해서 자금은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유동원 이사. 네. 네. 같은 질문입니다. 네. 저는 뭐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우리나라는 좀 더 빨리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 실질적인 이 경제 파급 효과로 따지면 올리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미국을 보시면은 금리를 3번 올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지금 은행권의 예대율을 보시면은 5대 대형 은행들의 예대율이 겨우 7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금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한국은 지금 가계대출 비중이 지금 GDP의 거의 뭐 90%로 넘어섰고 결국 우리나라는 또 수출 주도형이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의 기업 이익은 지난 3년 동안에 거의 100% 증가했는데 그럼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그렇게 됐냐?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이 국민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2008년 그런 리스크 터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정말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굉장히 사회적인 불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꼭 굳이 미국이 금리를 빨리 안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빨리 올린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무리 많이 빨리 올려봤자 미국 올리는 정도 수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 미국이 한 2번 올린다면 우리는 그 정도 뭐 이렇게 정도 따라가지 보다 적극적으로 물론 좀 큰 미래를 봤을 때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이해는 하지만 그거를 올렸을 때 그만큼 힘든 상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한 가지만 단답형으로 내 질문을 할게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3번 올리면 우리도 3번?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것 비슷한 같다. 수준으로 한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미선 연구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내년에 5월 정도 경에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1.75로 그 전에는 못 하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11월 하고서 두 번째 인상은 내년 5월 정도 신임 총재 오고 나서 거의 바로 두 번째 인상할 걸로 예상하고요. 오자마자 바로 예. 바로는 아니잖아요. 예, 둘째 3월이니까 달입니다. 4월, 예, 4월이 첫 번째 임기 시작이고요. 그때 못 할 거고 네, 이제 5월 5월에. 정도 두 번째 못하면 뭐 7월 정도 해서 7월은 좀 늦어질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5월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최종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2%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 몇 번 없네? 예, 그 정도면 사실 적정한 수준까지 거의 다 올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2% 정도까지라고 본다 그러면 그 한 번 했으니까 2번 남은 네, 거고. 네, 네. 그러면 미국하고 기준금리 역전은 기정사실인 거고. 네. 당분간. 그렇죠. 예. 어. 과거에 기준금리를 미국이 인상을 할 때 항상 한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은 기조적으로 발생을 했었고 또 미국이 항상은 아니죠. 뭐 역전이 발생한 때도 있는 거지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2000년하고 2006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두 번 다 발생을 두번 했었고요. 있었죠. 네. 예, 그때도 이제 맥스로 벌어졌을 때가 150bp, 100bp 이렇게 벌어졌었고 그렇죠. 당시에 근데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4%, 5%대였으니까 네. 사실 그만큼의 역전을 지금도 허용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비율을 좀 계산해서 보면 당시에 역전폭 대비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비율을 하면 그러니까 전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전체 몸통으로 봤을 때 네. 한 3분의 1 정도의 역전까지는 우리가 맥스로 감당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2.25까지 내년에 3번 올린다고 했을 때 네. 우리가 미니멈 1.75 정도까지는 사실을 올려야만 그 비율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미니멈 1.75까지는 저희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하다. 그리고 2%까지 최종적으로 가는 거는 하반기 중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2019년으로 2% 인상이 넘어갈지 여부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3번보다 더 빨리 올리려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사실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비둘기파적으로 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네. 근데 그 2006년에 말씀하신 대로 2000년, 2006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정책금리 역전이 있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해서 좀 편안해하는 별로 겁을 안 내는 이유가 2006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위 오기 전에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강세였고 네. 막 1,000원을 깨고 9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주식은 뭐 3억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막 온통 이제 붐이 일어갖고 주식도 잘 가고 했기 때문에 뭐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 높은데도 뭐 돈 나가면서 환율이 막 뛴다거나 주가가 빠지고 이런 거 없네 했지만 잘 따져보시면은 그때 이미 2006, 2007 그 무렵에는 외국인들이 이미 그 장을 밑에서부터 만들었던 이 친구들은 우리 펀드 한다고 막 할 때 그거 다 털고 있었고 환율이 1,000원 깨고 900원까지도 내려갔던 거는 무슨 뭐 그게 아니고 있는 달러 없는 달러 3, 4년치 다 중공업체들이 내팔던 시기예요. 그때를 갖다가 자꾸 보면서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금리 역전 별로 겁낼 거 없어. 그때도 오히려 주식 잘 가고 원하는 강세였는데 그때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소장님. 네. 우리 좀 넘어가서 네. 22에 관해서 한마디만 딱 해주세요. 너무 길게 할 거는 없을 것 같고 네. 22가. 예. 이 드라기 선생님께서 네. 이분께서 자산 매입 뭐 그냥 계속 말만 하고 그 종료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냥 뭐 FMC도 적당히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드라기가 여기 평지풍파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죠? 제가 그거 지금 뭐 장에 뭐 선수들 다 없는데 여기서 뭐 괜히 해봐야 그거 하고
이미 또 지난번에 할 얘기 다 했고요. 네. 뭐 내년에 가서 뭐 그쪽으로 테이퍼링이 아니고 다운사이즈라 해서 6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 줄여서 가는데 가보고 네. 혹시 아니면은 혹시 하긴 그래가 해요, 그거는? 하겠죠. 하긴 하겠는데 네. 그러다가 테이퍼링인지 다운사이즈인지 몰라도 자산 매입 규모 줄여서 가보다가 뭐 이거 시원찮고 하면 우리 다시 QE 연장도 하고 늘릴 수도 있다는 그 멘트에서 우리 드라기 형한테는 뭐 더 이상 덤비면 안 됩니다. 그 양반은 무조건 시장 친화적인 양반이에요. 시장대로. 예. 그러고 그 양반이 입을 열어갖고 주가 빠진 적을 못 받고 편안할 겁니다. 그러고 지금은 근데 연말장에 뭐. 아니 근데 이유가 네. 내년의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을 거라며요. 걔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싱싱한 경기죠. 이제 막 좋아지는 경기고 미국 경기 좋은 거는 오래됐으니까 흔히 하는 비유로 좀 늙어가는 경기고. 야는 이제 싱싱하다. 근데 그러면 네. 자산 매입이나 이런 것 그 이제 저기 그 자산 매입을 하는 거 말고 그걸 반대로 하는 거 방금 보자. 테이퍼링. 예. 예. 그런 거 좀 액션을 보일 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액션 보인다고 일단 줄인 게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조금 더 세게. 더 세게. 예. 글쎄요. 그 세게는 안 할 거다. 더 세게는 못 할 겁니다. 더 세게 했다고는 유로가 너무 세질 텐데요. 알았습니다. 예. 예. 그 BOE가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을 했잖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는? 지금 뭐 BOE 자체는 이 유럽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네. 예. 결론적으로 그쪽의 부채 비율, 특히 가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 전형적으로 약간 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상을 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시장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영향, 아까 지금 방금 질문하셨던 부분이 이제 유럽 쪽을 놓고 봤었을 때 네. 유럽이 왜 이 통화 긴축을 안 가느냐 뭐 이런 놓고 봤었을 때 계속적으로 이 영국 문제도 있고 브렉시트 문제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지금 독일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불확실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정책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인 선수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이 금리 얘기를 계속 안 물어본 게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단독을 주려고. 단독. 네. 단독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방중을 하셨는데 뭐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말 궁금한 이제 두 가지가 사드 문제의 해빙은 뭐 공동선언문도 발표 안 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견이 확실하게 있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빙은 가긴 갈 거냐, 그리고 간다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갈 거냐, 뭐 이런 것들, 또 시 선생님께서 저기 내년 평창에 오실 거냐, 이번에 우리 이렇게 문 대통령 가셨을 때 옆에 다른 사람들 좀 뭐 박해도 좀 받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거냐, 뭐 이런 등등 쫙 한번 풀어놔 주세요. 아무래도 이번 첫 중국 방문 같은 경우는 다자 외교 형태가 아니라 단독 회견이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요. 뭐 사드라든지 그 쌍중단뿐만 아니라 그 산불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그 중국에서는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내정의 그 간섭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 때문에 공동선언뿐만 아니라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고요. 각각 나눠서 기자회견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양국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하는 게 그 새로운 그 신뢰 회복,
그리고 중국에서는 새로운 출발점이라 했는데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을 포함시키겠지만 통일된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지배권 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번에 확약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욕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다양한 부분에서 그 경제, 통상, 인적 교류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환경 협력 계획서와 관련해서 이제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공동선언을 했다는 것은 뭐 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경제는 뜨겁고 그러나 안보나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은 좀 차가운 측면들이 계속 이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인들을 대거 동행하고서 중국의 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제 부분부터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대화 채널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FTA 후속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 그러니까 4차 산업과 관련된 신생 기업들과 관련해서 중국과 같이 가는 문제들 그리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부분의 MOU 체결 같은 경우도 계속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대화 채널을 구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외교라는 게 타이밍이 예술인데 타이밍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방문하는 첫날 난징 그 추모 열기에 휩싸이면서 베이징의 모든 지도부들이 한꺼번에 내려갔던 외교적인 결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이해를 우리가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리커창 총리가 오늘 그 오찬 회동도 취소시켰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빈 방문 때 코트라가 주최하는 포럼이었지만 우리 기자 두 사람을 폭행했다는 것들은 상당히 좀 그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 쪽으로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신형 대국 관계를 통해서 강성 외교를 천망을 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주변국 반대를 부딪히면서 시진핑 2기 내각 때부터는 미수 외교 그리고 윈윈 그러니까 상생 외교로 전환시켰는데 여전히 그 강성 외교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국내 그 비판도 강해지기 때문에 중국이 의도하는 대로 한중 간의 그 협력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은 되지를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끝으로 아까 이야기하듯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느냐의 문제는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보는 거 아니? 선물 문제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거는 쌍중단 요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혀 이 부분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롯데와 관련해서도 규제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그 고위 지도자들은 올 수는 있겠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라든지 리커창 총리가 한국에 오기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십니다. 안 올 것 같다. 저도 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대답을 한 거 보면 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못 가도 고위층을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놓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인데 굉장히 짧게 답을 좀 해주시죠. 네. 4분기 실적 뭐 빨간불 나온다고 지금 걱정들 4분기부터 실적 안 좋아질 것 같다고 걱정들 하던데 맞아요?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환율 때문에 네.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4분기 지금 환율이 좀 절상이 많이 됐었으니까 그런 네. 걱정은 합니다만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포함시켜서 모든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의 이 기업 이익 증가율은 내년에도 또 두 자릿수 증가율이 나타날 것이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해가지고 가요? 뭐 IT, 에너지, 화학 IT는 두 자리 가긴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두 자리가 나올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볼륨 증가율이 있고요. 물론 이제 공급 많이 늘리면서 뭐 메모리 쪽, 반도체 쪽 뭐 이 고점을 상반기에 찍을 거다 생각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뭐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돌리는 잔존가치 모델을 봤을 때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계속 고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타랠리 뭐 등등 봤을 때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우 소장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연말에 2,600 간다. 코스닥은 800 넘는다. 뭐 등등. 뭐 산타랠리다. 뭐 네. 등등. 왜 이렇게 헤매요? 그거보다 진짜 아니
옵션 만기일 날 무슨 해프닝이 있었나요? 뭐 장에 그냥 일시적인 옵션 만기일 아니 공시는 3,100을 때리겠다고 공시를 해놓은 상태였잖아요. 누가 때린 다 해서 하여튼 3,100원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매물이 더 나온 거죠. 네. 뭐 장중만 따지면 기관 매물이 6천억이 나왔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6천억을 장 막판에 예, 가서 막판 네, 거의.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 기관이었습니까? 네, 그런 거로 알고 있네요. 그러면은 저 주식 관련 저기 우리 일반 사이트에 일반 시민들 투자자들 올리는 그 글들이 다 맞네요. 뭔데요? 우리 개관 때문에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못 간다 2,600. 아니 뭐 못 갈 거야 있겠습니까만. 네.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예. 글쎄요 이제 어쨌거나 외국인 속내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외국인 속내를 알 수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환이 참 애매합니다. 환율이 좀 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힘들어하는 소리는 들리거든요. 네. 뭐 재정 환율도 그렇고 엔원이나 뭐나 이래 갖고는 이제 우리가 일본 제품보다 우리 게 더 비싸졌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강세가 이 원화 강세를 바라보는 것도 전반적인 또 SNS 상의 댓글도 또 분위기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뭐 고환율 얘기했다가는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적폐가 돼버려요. 고환율 얘기하면은. 그렇죠. 낮에 놀러 가기 좋고.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환율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외국인들이 환차익 보고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내지는 뭐 이런 정도의 장점 말고 실적 같은 데는 그거 하고 모르겠습니다. 또 뭐 수입하는 측면에서의 도움도 있고는 한데 아직까지 뭐 저 개인적으로 환율이 바닥을 못 봤다. 환율이 1,075원까지는 갔습니다만 뭐 바닥 확인 과정 사이에는 주식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워낙 강하게 올라왔던 주식이나 워낙 급하게 내려왔던 환율이나 한 번의 꼭지 한 번의 바닥은 없다고 보니까요. 뭐 이렇게 좀 더 한번 미련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선 연구원님, 네. 체크해야 될 무슨 주요 이슈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될까요? 다음 주 11월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통위원들이 어떤 입장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BOJ는 지금 10년짜리 JGB 금리를 0%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조금 변경시킬 가능성이 일본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0.4% 이제 초과 예치금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를 조금 인상하는 쪽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줄지 이런 부분들 아마 BOJ 회의에서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